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일어났던 어떤 한 여성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느낌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녹록한 여자는 아닐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어서오세요. 자,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여성입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모리 이쿠코라는 여성입니다. 1933년생 4월 25일 날 태어났습니다. 출생지는 고치현 하타군 슈쿠모초, 지금 현재의 고치현 슈쿠모시입니다. 자, 당시 33년생의 여성치고는 조금 큰 키를 가지고 있어요. 160에 몸무게는 50, 96, 55, 92. 굉장히 힙한 바디라인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요, 당대 유명한 여배우들 중에서도 글래머 여배우로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입니다. 자, 그러면 그녀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배우가 됐는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모리 이쿠코. 사실 그녀는요, 오래된 어떤 한 상가의 딸로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미모가 조금 빼어난 편이죠. 그래서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그 미모와 그리고 키가 크고 당시에 그리고 좀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가업을 도우면서 일을 했지만 사람들이 미모가 너무 아깝다. 여기서 일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이타현 베프라는 곳에서 자기 친척이 경영하는 어떤 온천 여관의 프런트 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프런트에서 이제 손님들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는 그런 스텝으로 일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그녀의 나이 19세 때 전국 온천여관 미인대회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온천여관 미인대회에서 미스 온천에 당선됩니다. 전국에서 모였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온천여관 미인대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미스 온천이 됐는데, 당시 현지의 야쿠자였던, 조직폭력배죠. 그 폭력배, 당시 일본 태생의 중국인이었대요. 일본 태생의 중국인인 그 조직폭력배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녀는 싫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쓸 수 있는 게 힘이랑 무식하게 여자를 대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녀를 납치해서 감금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를 강간합니다. 자, 그렇게 억지로 자신의 곁에 그녀를 계속 두고 억지로 애인 놀이를 시킨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 조폭이, 그 야쿠자가 그녀를 후쿠오카로 끌고 갑니다. 근데 후쿠오카에는요, 나카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 나카스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이제 유흥가예요. 그러니까 신주쿠의 가부키초 같은 후쿠오카의 굉장히 유흥가라고 한다고 해요. 나카스라는 곳이. 그래서 그녀가 후쿠오카로 끌려가서 그 나카스에 있는 클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캬바크라나 뭐 크라브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됐죠. 크라브,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남자 손님을 접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스티스로 일을 하게 돼요.
이쿠코는 정말 참다가 이런 삶에 정말 넌덜머리가 났을 때 그 후쿠오카에 있는 새로운 조직폭력배 두목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목에게 이렇게 의뢰해요. 아니, 나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너무 괴롭혀요. 막 숨 막히고 헤어지고 싶은데 나한테 너무 집착해서 피곤해. 라면서 두목에게 이렇게 살살 자기가 이제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억지로 끌고 온 그 일본 태생의 중국인 그 야쿠자에 대해서 욕을 하게 돼요. 그 후쿠오카 조폭에게. 그래서 그 후쿠오카 야쿠자가 그 중국인 야쿠자를 이렇게 힘으로 제압을 하죠. 그래서 그녀는 드디어 내가 이제 그 중국 야쿠자에게서 내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이번에는 자기가 그 남자를 떼어내줘라고 했던 그 후쿠오카 조폭에게, 그 후쿠오카 야쿠자에게 억지로 또 끌려가서 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후쿠오카 야쿠자도 그냥 아무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를 구제해준 게 아니라, 너 걔랑 헤어졌으니까 이제 내 애인해. 내가 지켜줄게. 봤잖아. 그 새끼 떨어져 나간 거. 내 옆에만 붙어있어. 라고 해서 후쿠오카 현지 야쿠자의 애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야쿠자 두목의 애인이 됐으니까, 이쿠코는 그 주변에 그 젊은 부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 상, 이러던가, 누나, 누님, 막 이렇게, 누님,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 그녀는 정말 이런, 진짜, 너무 숨막히고 답답한 이런 인생을 정말 끝내고 싶었어.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어. 이 야쿠자나 이 조폭 사이드에서 내가 왜 누님이라고 불림을 받아야 돼. 나는 아직 너무나 어린데. 나는 이제 정말 벗어나고 싶다. 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후쿠오카 생활이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일본의 그 굉장히 큰 영화 제작사에서 신인 여배우 모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몰래 상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이에이라는 큰 영화 제작사에서 신입 배우를 선발하는 그 대회에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부터 다이에이의 그 연기자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1957년 그녀의 나이 26살 때 이 다이에이 도쿄 영화 제작자가 제작한 이 영화입니다. 바로 투명인간과 파리남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여기에서 이 영화로 그녀는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극의 여배우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돼요. 자, 투명 인간과 파리남에서 주역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찍은 또 다른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그녀가 여배우로서 굉장히 각광받게 되는 영화인데, 그 영화의 포스터는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하얀 뱀이라는 영화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58년 6월 15일에 공개된 히로츠 미츠오라는 감독의 시로헤비 꼬마치라는 영화를 찍게 돼요. 그러면서 이 다이에이의 교토 그 제작소에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에이라는 이 영화 제작사가 뭐 도쿄에도 있고 뭐 교토에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있고 이 제작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한 개씩 있었나 봐. 근데 그녀가 이 영화를 찍게 된 건 다이에이에 있는 다이에이 교토 영화 제작소에서 촬영한 거래요. 그래서 그녀가 이 교토에서 찍은 영화로 이 영화에 출연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게 돼요. 자, 그녀의 모습을 보면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뱀이에요. 뱀을 그녀가 직접 몸에 이렇게 두르는 거야. 잠깐만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뱀이 막 그녀의 다리에도 있고 목에도 감겨있고 막 어깨에도 감겨있고 막 이렇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실제 이렇게 목에다 살아있는 뱀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품이 아니래요. 소품이 아니래. 자,
그녀는요, 뱀을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반입할 정도로 뱀을 좋아했다. 그녀는 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 또 그 당시 50년대 영화로서는 굉장히 엽기적인 영화였죠. 그러면서 그녀의 존재감은 더더욱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진짜 뱀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특이한 여자다. 라면서 이렇게 기사가 났지만, 사실 그녀는, 그렇게 뱀을 좋아하진 않았대요. 단지 그냥 뱀이 무섭지는 않은 정도예요. 제가 뱀을 막 좋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뱀을 그냥 무섭진 않은 정도? 그 정도예요. 라고 했대요. 그런데 당시에 그녀의 아버지가 야, 그래도 그거는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여자가 흔치 않으니까 그걸 너의 특징으로 살려서 그걸 자신을 더 홍보하도록 해봐. 라고 해가지고 뱀을 목에다가 이렇게 막 감고 포스터를 찍고 잡지를 나오고 막 그렇게 돼서 그녀가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약간 좀 노출이 약간 있어요. 그죠? 당시 1960년대, 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는 일본 영화 사양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영화의 인기가 조금씩 이렇게 사그라들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이제 그 캐릭터들이 인기가 많았냐면 특히 여자 배우들은 요염하고 관능적인 그런 여성 배우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영화 제작사에서는 관객을 동원하기 위해서 에로티시즘, 약간 조금 에로스럽고 관능적이고 약간 좀 이런 느낌의 영화들을 많이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파 여배우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자, 1959년 도쿄 촬영소에서 교토 촬영소로 이동하고 나서 스타의 길을 걸어가던 이쿠코는요, 그 다이에이, 타마가와에 있는 또 다이에이 영화 제작사로 넘어갑니다. 왜? 이 회사에서, 야, 너는 마스크가 사극도 좀 어울릴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이 다이에이 교토에서, 타마가와로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현대 배우가 아니라 사극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제 괴담 영화로 그냥 유명해졌잖아. 그런 다음에 약간 조금 뭐 이렇게 괴물 나오고 약간 이런 뭐 구미호 나오고 막 이런 느낌 있지. 이런 영화를 또 출연하기 시작해. 괴담 영화를 시작해서 카츠 신타로가 연기하는 자토이치 시리즈나 그다음에 이치가와 레이조가 연기하는 그 네무리 쿄시로 시리즈가 있대. 네무리 쿄시로 중에서 네무리 쿄시로 네무리 쿄시로 막 그 제목만 달라갖고 시리즈가 다다다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시리즈에 4부작 네무리 쿄시로 조켄이라는 영화랑 그다음에 7부작 네무리 쿄시로 타조켄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장군, 그 양반 가문 있지, 한국으로 따지면. 양반 가문의 이제 그 공주, 키쿠히메, 약간 그 아가씨,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굉장히 귀티나면서, 약간 이런 청순하면서 약간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야. 이미지를 완전히 바꾼 거지. 관능적인 거에서 약간 어떤 귀수, 약간 약간 양반가의 약간 그런 얌전한? 약간 막 고품격적인 약간 품격 있는 우아하면서 청순하면서 굉장히 깨끗한 그런 연기를 해가지고 와, 그녀가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 이미지 매신 되게 잘한다 라면서 그녀는 이번 그 영화에서도 굉장히 뚜렷한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이렇게 스타의 길을 걸었어요. 스타의 길을 걸었는데 주변에서 가만두겠어? 이런 남자도 있었을 거고 저런 남자도 있었을 거고, 그녀의 매니저는 그녀가 더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러다가 그녀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녀는 굉장히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여배우였습니다. 자, 그녀의 나이 28살. 당시 같이 영화에 출연했던 39살의 배우, S라는 남자 배우와 교토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기 전에 그녀는 임신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쿠코는 사실 그 남자와 같이 살고 같이 이렇게 연애를 했을 때는 당연히 결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남자 배우 S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야, 너 같은 엄마를 여자로 두면 애 장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니?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그냥 내 아들이랑 헤어져. 굉장히 남자 배우 그 S라는 배우의 어머니가 그녀와 그의 만남을 반대를 합니다. 너 같은 딴따라 엄마랑 결혼을 하면 어떤 애가 좋아하겠니라면서 아주 그녀를 맹렬하게 비난을 해요. 지 아들도 배우하면서 그러면서 아들까지 난 그녀에게서 아들을 뺏어가고 아들이랑도 헤어질 것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남자 배우 S와 헤어지게 돼요. 자, 그러다가 1962년 2월 이쿠코 나이 30살 때 자, 히메지의 어떤 센터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옵니다. 당시에 이제 프로듀서, 프로레슬링이나 뭐 가요쇼, 그러니까 이런 음악 방송이나 프로레슬링 방송을 에서 프로듀서를 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 이 이쿠코의 매니저가 이제 그녀를 빨리 이렇게 잘 나갈 때 더 유명한 데서 내보내기 위해서 이 프로듀서의 자택으로 그녀를 끌고 갑니다. 야, 네가 이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더 유명해질 수 있다니까? 내 말만 들어. 한번 인사나 하러 가자고! 라면서 그녀를 끌고 그 프로듀서 집으로 가요. 그때 그 남성이 바로 미즈타 테루마사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사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어가지고 없었나봐. 자, 그때 이미 이제 그 미즈타 테루마사는요, 그녀가 당대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으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녀를 보자마자 갖고 싶다,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쿠코를 애인으로 삼고 싶어가지고 그녀의 아주 그냥 아주 성심성의껏 열성적으로 그녀에게 아주 뭐라 그러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되게 센스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약간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표현을 하면서 질척거리는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젠틀하면서 깔끔하게 그녀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이쿠코는 그렇게 젠틀하면서 듬직하면서 거기다가 유명한 프로듀서니까 너무 이놈들 매력적인데? 라면서 그녀도 그에게 흥미를 느끼기 시작해요. 왠지 약간 남성적이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남자 같다. 그런 냄새를 맡았대요. 자, 이 남자는 내가 믿을 만한 남자야. 내가 드디어 의지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났어. 라면서 끌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미즈타 테루마사가 그녀에게 식사 하실래요? 라고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자, 영화도 그녀가 찍는 영화마다 다 흥행을 했고, 이제 영화 촬영도 끝나고 이제 흥행 가도를 달릴 때, 식사를 하고 나서, 또다시 미즈타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 지금 교토에 있는데, 지금 교토에 계시죠? 저랑 같이 식사 한 번 더 하실래요? 어머나 어떡해. 그래서 그녀는 그와 만나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그와 함께 산책을 한 후 그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이쿠코는 그를 만날 때마다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신사적인 모습에 점점 더 그에게 빠지게 돼요. 자, 이쿠코는요 미스터로부터 이렇게 또 어떤 전화를 받게 돼요. 자, 그가 계속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죠.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지금 오사카에서 만담가 만나러 왔는데 혹시 괜찮으면 저랑 드라이브 하실래요? 그래가지고 그가 또 데이트 신청 드라이브. 야, 세상에 어떻게 60년대 50년대 이렇게 너무 센스 있는 드라이브 데이트. 그래가지고 그래요, 좋아요 라고 해서 그와 함께 또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날은 밥을 먹고 헤어진 게 아니라
어른의 관계를 갖게 돼요. 상관계를 갖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그녀와 그는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쿠코는요, 자신의 여배우로서의 한계를 느꼈대요. 뭔가 슬럼프가 온 건지, 왠지 이 연예계 생활이 너무 내 성격에도 맞지 않고 조금씩 연예계 생활에 지쳐 있을 때쯤 이 남자를 만난 거야. 그래서 그녀는 또한 이 미즈타와의 결혼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연예계에서 떠나야지 라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 했대요.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미즈타는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남자였어요. 바람둥이였던 거죠. 그녀 한 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는 남자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처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아이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 남성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왜 몰랐냐. 처음에 이 미즈타가 그녀를 꼬실 때 그녀를 너무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가 유부남의 바람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버린 거죠. 사실 그녀가 이거 그럼 어떻게 알게 됐어요? 뭐 소문 때문에 알게 됐어요? 아니요. 그녀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었대요. あんたの奥さんになる人は大変でしょうね. 이렇게 말한 거야. あんたの奥さんになる人は大変でしょう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와이프가 될 사람은 정말 힘들겠다. 그지? 근데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해. あれはあれで幸せにやってる. 아니야, 그건 그것대로 행복하게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쿠코가 아래 때 나니? 이게 된 거야. 그게 뭐야? 그거를 한다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한 거지.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은 진짜 힘들 거야. 아니야, 그거대로 잘하고 있어. 행복하게 잘하고 있어. 했더니, 이제 이쿠코가, 뭐? 행복하게, 뭐래? 뭘 한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남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였구나라는 걸 안 거야. 그 둘이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하지만 미즈타는, 이 남성은 전혀 기죽지 않았어. 나 결혼했는데? 왜? 나랑 헤어지고 싶어? 왜 그래? 우리 사랑하잖아. 이러면서 그녀를 막 꼬드겨. 근데 이미 그녀는 그와 사랑에 빠진 상태였어. 결혼까지 꿈꿨으니까. 그런데 이 이쿠코라는 여성도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사실 그때 이제 그녀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게 되면서 여배우 이런 일이 조금씩 줄어들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녀가 너무너무 잘 나갔고 너무 가진 게 많았지만, 사실 자기가 언제까지 잘 나갈지 모르고, 여배우는 나이를 먹으면 나는 이제 점점 나이가 먹고 늙어가면 아무도 날 써주지 않을 거야 라는 불안감도 그때 그녀에게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빨리 연예계를 정말 자기가 빛날 때 떠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게 됐지만, 이 남자가 능력도 있고 돈도 많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아껴주니까 냅다 모르겠다. 그래, 오케이. 결혼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우리 헤어지지 않는 거야. 대신에 자기야, 금전적인 보상을 좀 해줘야겠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미즈타와 이쿠코는요, 정부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세컨드 계약. 아이진이라고 해. 일본에서 아이진이 뭐냐면 사랑의 자를 쓰고 히토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아이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본 오시면 아이진이라고 하면 뭐야, 애인이란 뜻이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쓰시면 안 돼요. 아이진은 뭐냐면 불륜하는 사람의 첩을 뜻해요. 약간 불륜하는 사람의 상대방을 뜻하는 거야. 가정에 있는 사람의 첩, 세컨드를 아이진이라고 해. 그래서 이 아이진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폰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런 계약 명목도 있었대요. 미즈타한테 이쿠코가 만약
다른 여자와 관계를 했을 때, 다른 여자와 만났을 때 어떤 경우에도 그에 맞는 미저리를 나에게 줘요. 나는 계약을 하게 된 거야. 네가 딴 여자 만나고 딴 여자랑 성관계 했다는 거 내가 알게 되면 너 그에 맞는 미저리 나한테 지급해. 알았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미스터도 거기다가 오케이를 해요. 알았어. 하지만 이 계약을 맺고 불과 한 달 후에 이 미즈타는 바로 바람을 피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는지 알아? 바로 이 모리씨, 이 코코씨의 매니저랑 바람이 나요. 매니저랑 바람이 나. 여자랑. 자, 이 시점에서 이 모리씨는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점점 조금씩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믿고 내가 이 일을 할 동안 계속 나 옆에서 돌봐줬던 이 매니저랑 바람이 났어. 근데 이 매니저도 그와 그녀의 사이를 알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냥 바람을 피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미즈타가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가진 게 많은 능력자였던 게 좀 크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굉장히 누구를 만날 때 막 이렇게 직접 껄떡껄떡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젠틀하고 깔끔한 식으로 여자를 처음에 꼬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여자들이 또 반했을 수도 있지. 돈도 많은데 이렇게 신사적인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는데 넘어가지 않기 쉽지 않죠. 넘어가지 않기 쉽지 않죠. 아마 그 매니저도 그가 뭐 유부남인지 아닌지 알고 만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녀와 만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사귄다는 건 정말 인간으로 살 짓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다가 그녀에게 또 다른 큰 시련이 닥칩니다.